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남자와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50대 여성이에요. 흔히들 그러죠. 사는 게 지옥이라고. 한때 제 인생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딸린 식구가 없었다면 바로 인생을 끝내버리고 싶었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암담하고 처참하기 그지 없었거든요. 그래도 모진 목숨 스스로 거두지 못하고 기를 쓰고 살아보니 제 인생에도 기적이라는 게 일어났지 뭡니까? 이제는 다 지난 얘기로 웃으며 옛 이야기하며 살고 있는 요즘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엄마는 제가 5살 무렵 집을 나가셨고 아빠 혼자 저를 키우셨죠. 사실 키웠다기보다는 방임했다는 게 맞는 표현일 거예요. 아빠는 엄마에 대한 미움을 제게 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건 도망간 아내를 닮은 제가 꼴 보기 싫었으면서도 시설에 보내거나 남의 집에 양자로 보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정을 쏟아 키우지도 않았으면서요. 그러니까 아빠와 저는 한 지붕 아래 함께 사는 생물학적 부녀일 뿐이었어요. 어릴 땐 아빠가 참 밉고 싫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도망간 아내가 남긴 딸 자식을 홀로 키워야 했던 아빠 인생도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아빠는 엄마가 집을 나간 이후로 술에 빠져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도 잘리고 가진 돈도 금세 까먹고 말았죠. 남들은 집을 넓혀갈 때 우리 부녀는 좀 더 싸고 좀 더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다녀야 했어요. 술에 안 취하고 멀쩡한 날에만 막노동을 했던 아빠의 벌이로는 두 식구 입에 풀칠하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명절이면 부모들이 아이들 새 옷을 사 입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건 꿈도 못 꾸고 살았어요. 복지사들이 가져다주는 헌옷도 감지덕지였으니까요. 언제 누가 입다 버린 옷인지 모를 그 옷들로 더위와 추위를 버티고 동사무소에서 받은 정부미와 동네 아주머니들이 가끔씩 가져다주는 김장김치, 고추장, 된장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어요. 그나마도 제가 어렸을 때는 밥도 할 줄 모르고 석유 곤로를 켤 줄도 몰라서 아빠가 없으면 하루 종일 굶고 있어야 했죠. 국민학교에 들어가서도 그건 마찬가지였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각종 반찬 냄새로 가득한 교실에서 저는 배고픔을 감추고 꿋꿋하게 그 시간을 버텨내야 했어요. 하루는 같은 반 남자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미정, 너 왜 도시락 안 싸와? 몰라서 묻는 건지 알면서 일부러 묻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질문에 저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옆자리 여자아이가 저 대신 대답을 해주더군요. 정민은 엄마 없잖아. 그러자 질문을 했던 남자아이는 충분한 답을 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때 그 말은 아직도 제 가슴 깊은 곳에 가시처럼 박혀 있어요. 엄마 없잖아. 그 5글자로 제 인생은 정확히 설명됐거든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성냥을 켤 줄 알게 되고 골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자 비로소 저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갈 수 있었어요. 반찬이라고 해봐야 동네 아주머니가 가져다준 김치의 장아찌가 고작이었지만요. 그래도 그 초라한 도시락 덕분에 남들 밥 먹는 시간에 같이 어울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나 몰라요.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 옆에는 재래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아이들은 방과 후에 다들 재래시장으로 달려갔죠. 거기엔 엄청 맛있는 떡볶이집이 있었거든요. 커다란 사각판에 보글보글 끓고 있는 떡볶이에 김말이, 야끼만두, 못난이 만두가 먹음직스럽게 놓여있는 집이었죠. 장판이 깔린 긴 나무 의자에 다닥다닥 붙어앉은 국민학생들은
초록색 플라스틱 접시에 담긴 떡볶이를 맛있게 먹어댔어요. 모르긴 해도 그 집에서 떡볶이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저뿐이었을 거예요. 떡볶이를 사 먹을 만큼 저희 집 살림은 넉넉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저랑 같이 하교를 하던 친구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도 그 집 떡볶이집에 가게 된 거예요. 돈이 한 푼도 없었던 저는 아이들이 떡볶이를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봐야만 했죠. 그런 제가 신경이 쓰였는지 떡볶이 아줌마는 맛이나 보라며 그릇에 떡볶이를 조금 담아주셨어요. 저 돈 없어요. 상관없어. 맛보기는 돈 안 받으니까. 난생 처음 떡볶이를 먹어본 저는 매콤달콤한 그 맛에 홀딱 빠지고 말았어요. 접시에 코를 박고 국물까지 깔끔하게 핥아먹을 정도로요. 떡볶이를 다 먹고 친구들과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떡볶이집 아주머니가 저만 살짝 부르시더라고요. 앞으로는 떡볶이 먹고 싶으면 빈병 하나씩 가져와. 소주병이든 맥주병이든 상관없으니까. 다른 친구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슈퍼에서도 빈병 가져가면 돈으로 바꿔주잖니. 그러니 돈 대신 떡볶이로 받는다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빈병이 돈이 된다는 걸 몰랐던 저는 신세계를 본 기분이었어요. 하루도 술을 거르지 않는 아빠 때문에 저희 집에는 빈 소주병부터 시작해 각종 술병들이 잔뜩 있었거든요. 그게 다 돈이 되는 거였다니 순간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아빠가 마시고 난 빈 소주병으로 떡볶이를 바꿔 먹게 되었어요. 철이 들고서야 아주머니가 나를 위해 손해도 감수하며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고학년이 되고부터는 더 이상 빈병을 들고 떡볶이집을 찾지는 않았지만 이미 아주머니와는 많이 친해져서 가게가 바쁠 시간에는 옆에서 일도 도와드리곤 했어요. 아주머니는 김치며 밑반찬 같은 것들을 챙겨주시곤 했고요. 물론 제가 먹는 떡볶이는 늘 공짜였죠. 아주머니한테는 저보다 4살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장사를 마치고 가게를 정리할 때면 아들이 찾아와 아주머니를 모셔가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그 오빠와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오빠 동생으로 지내게 되었죠. 저희 집 사정을 알고 있는 아주머니는 제가 2차 성징 이후 여성용품이 필요하게 됐을 때도 엄마 대신 생리대도 사주시고 속옷도 사주셨어요. 저희 아빠는 남자라서 그런 걸 잘 모르기도 했고 딱히 제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머니가 없었다면 정말 난감할 뻔했죠. 술에 빠져 살던 아빠는 일하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술에 취해 사는 사람을 공장에서 써줄 리가 없었으니까요. 일이 없으면 홧김에 술을 마시고 어쩌다 일을 나갔다 오면 그날 번 돈으로 술을 사 마시곤 했죠. 술이 취한 아빠는 늘 엄마 욕을 했어요. 나날이 엄마를 닮아가는 저를 향해 엄마한테 못했던 욕설을 퍼부으시면서요. 당시 제 소원은 아빠가 하루빨리 없어지는 거였어요. 차라리 아빠가 없으면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나쁜 소원 때문이었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을 나갔던 아빠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아빠가 세상을 떠나자 그동안 아빠 그늘에서 사느라 몰랐던 냉혹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더군요. 장례식장에 모인 아빠 형제들이 마치 저를 공 돌리듯 서로에게 떠넘기기 바빴거든요. 기집애가 나이가 있어서 시설에서도 안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떡해? 우리 중에 그나마 형편이 좋은 큰오빠가 맡아야지. 어머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가 형편이 낮긴 뭐가 나아요? 이 사람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우리 5 식구 먹고 사는 것도 벅찬데 어떻게 조카까지 맡아서 키우란 말이에요? 난 못해요. 난 죽어도 못해. 그렇게 조카가 불쌍하면 아가씨가 키우면 되겠네. 아가씨는 자식도 아들 하나뿐인데
애 하나 더 키운다고 힘들 것도 없지 뭐. 언니, 우리 집 사정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래요? 나는 뭐 불쌍한 내 조카를 큰오빠 집에 보내고 싶어 이러는 줄 알아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산 사람들은 참 말도 많더라고요. 결국 큰엄마의 반대로 저는 잘 사는 큰 집이 아닌 가난한 고모 집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어차피 곧 방학이라서 새학기에 맞춰 고모 집 근처 고등학교로 전학을 하기로 하고 일단 제 집만 빼서 고모 집으로 향했어요. 아빠랑 살던 집은 새로 세입자가 들 때까지 잠시 비워두기로 했고요. 고모 집은 아빠랑 제가 살던 집보다는 컸지만 살림이 그리 넉넉한 집은 아니었어요. LPG 가스 배달을 하는 고모부와 식당 일을 하는 고모는 하루 종일 집을 비웠고 집에는 저와 1살 위 사촌 오빠 뿐이었어요. 사촌 오빠는 소위 말하는 날라리로 고1 때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었죠. 고모부랑 고모부가 일을 나가시면 사촌 오빠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곤 했는데 하나같이 질이 나쁜 사람들 뿐이었어요. 온 집안에 담배 연기를 뿜어대며 이상한 비디오나 보고 때로는 술까지 마시기도 했죠. 그래서 오빠 친구들이 올 때면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밖으로 일절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 번은 화장실이 급해서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사촌 오빠 친구 중 하나가 화장실까지 저를 쫓아오지 뭐해요. 안 그래도 집에 올 때마다 저를 느끼한 눈으로 쳐다보는 게 소름이 끼쳤는데 그날은 더 집요하게 치근덕거리더라고요. 그런데도 사촌 오빠는 말릴 생각은 않고 친구들이랑 키득거리며 웃고 떠들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미정아, 수창이가 너 마음에 든다는데 이참에 사귀지 그러냐? 보아하니 사촌 오빠는 저한테 치근덕거리는 놈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꼬분 같더라고요. 말이 친구지 라면 심부름이며 담배 심부름까지 죄다 하는 걸 보니 말이에요. 내가 미쳤어? 이딴 날라리랑 사귀게? 툭하면 남의 집에 와서 술 마시고 담배나 피우는 인간이 뭐가 좋다고. 오빠도 정신 차려. 이런 게 무슨 친구야? 이 사람들은 오빠가 만만해서 부려먹으려는 것 뿐이란 걸 모르겠어? 오빠를 친구라고 생각도 않는다고. 그러자 킬킬거리고 있던 사촌 오빠가 벌떡 일어나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이게 죽으려고? 부모도 없는 구원년이 불쌍해서 받아줬더니 어디서 까불어? 네가 맞아 봐야 정신을 차리지. 사촌 오빠는 있는 힘껏 저를 밀쳤어요. 그런데 하필 떠밀려 넘어지던 제가 TV 선반 모서리에 머리가 찍히고 만 거예요. 그 바람에 바닥엔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죠. 그걸 본 사촌 오빠와 친구들은 겁을 먹고는 서둘러 집 밖으로 도망을 쳤어요. 저는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119에 전화를 걸었고 잠시 뒤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고모는 제 상태 확인도 하기 전에 소리 죽여 이 말부터 하더군요. 네가 혼자 넘어지다 다친 거야. 알았지? 우리 민석이는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경찰이 물으면 꼭 그렇게 대답해야 돼. 자기 아들이 밀어서 제 머리가 깨졌는데도 고모는 아들 걱정뿐이었어요. 그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내가 부모 없는 고아라는 게요. 결국 그날 일은 제 실수에 의한 사고로 마무리 지어졌어요. 응급처치를 받고 고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고모가 그러더라고요. 날 미워해도 할 수 없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조커보다는 내 새끼가 먼저니까. 너도 나중에 애 낳아보면 알 거다. 고모와 함께 집에 돌아온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식구들 모르게 짐을 챙겨 아빠랑 살던 동네로 왔어요. 하지만 집 열쇠를 고모가 가지고 있다는 걸 깜빡해서 난감하게 됐지 뭐예요. 집에도 못 들어가니 막상 갈 곳이 없어서 주변을 서성이다가 재래시장으로 향했어요. 영업시간 전이라서 시장 안은 캄캄했어요. 물건을 들이고 있는 생선가게랑 채소가게만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떡볶이 아줌마 가게는 불이 꺼져 있었죠.
장사를 하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었으니까요. 딱히 갈 곳이 없었기에 아줌마 가게 의자에 걸터 앉아 잠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더라고요. 떡볶이 아줌마였어요. 아줌마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와서 아이처럼 엉엉 울어댔죠. 한참을 울고 난 후에야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을 수 있었고 제 얘기를 들은 아줌마는 얼굴을 울그락불그락거리며 화를 내셨어요.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아무리 지 자식이 중해도 그렇지. 사람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는 사과도 안 해? 내 자식이라고 무조건 감싸는 게 능사가 아니야. 부모가 그따위로 구니까 자식 새끼가 그 모양이지. 잘 왔다. 잘 왔어. 그딴 집구석에 있을 필요 없어. 아줌마랑 우리 집에 가자. 아주머니는 제 짐가방을 손수 들고는 저를 끌고 집으로 가셨어요. 방도 2개뿐이고 살림도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줌마 성격답게 깔끔하고 아기자기한 집이었어요. 친척들도 저를 안 맞겠다고 싸우는 판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줌마가 저보고 같이 살자고 하니까 놀라운 마음에 따라오기는 했지만 내가 이 집에 있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짐도 못 풀고 망설이고 있었더니 아줌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줌마는 어릴 때 전쟁으로 부모님을 잃었어. 까딱하면 길바닥에서 굶어 죽을 뻔했는데 그때 인심 좋은 노부부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지. 난 그때 헐벗고 굶주린 내 배를 채워주고 학교까지 보내주신 그분들한테 입은 은혜를 갚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너도 나중에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대신 은혜를 갚도록 해. 그럼 되는 거야. 당시만 해도 그런 날이 올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더라고요. 아무튼 고모집으로 돌아가는 건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아주머니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얼마 뒤 아빠랑 살던 월세집 주인이 방이 나갔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셔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챙길 수 있었어요. 그 돈을 아주머니께 드리겠다고 했더니 한사코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살면서 돈 쓸 일이 한둘이겠냐며 그 돈만큼은 눈치 보지 말고 필요할 때 쓰라고 하셨죠. 아주머니 집에 살면서 난생 처음 사람답게 살 수 있었어요. 집밥이 정서적 허기까지 채워준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죠. 아주머니랑 오빠랑 가족처럼 살았던 저는 성인이 되고도 그 집에서 쭉 함께 살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 오빠랑 눈이 맞아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처음엔 아주머니께서 반대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컸어요. 불쌍해서 딸처럼 데리고 살아주는 것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건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아주머니께서 먼저 말을 꺼내주시더라고요. 니들 사귄 지도 꽤 되지 않았니? 슬슬 결혼 생각도 해야 하지 않아? 어지간하면 너희가 말 꺼낼 때까지 모른 척하고 기다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있어야지. 설마 연애만 하다가 결혼은 딴 사람이랑 할 생각인 거니? 아니에요. 전 오빠 말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 없어요. 그보다 며느리로 저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면 결혼 안 하려고? 그리고 네가 어때서? 내가 너랑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널 모르겠니? 착하고 생활력도 강하고 무엇보다 나랑 잘 통하잖니? 네가 내 며느리가 되어준다면 나야 더 바랄 게 없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우리 앞으로도 그렇게 살자. 시어머니고 며느리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엄마랑 딸처럼 살자고. 이런 날이 오려고 너랑 내가 만나게 됐던 게 아닌가 싶다. 학교 앞 떡볶이집 아줌마로 만나서 시어머니가 된 저희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시는 그날까지도 제 엄마셨어요.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 친모한테 받을 수 없었던 모정을 제게 주신 분이니까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 어머님의 떡볶이 가게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고등학교에 다니던 아들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떡볶이집이 사라지면 슬플 것 같아. 나도 그렇고 내 친구들도 할머니 떡볶이 먹고 자랐잖아.
그냥 엄마가 떡볶이집 하면 안 돼? 할머니 옆에서 엄마도 오래 일했으니까 할머니 손맛 그대로 할 수 있잖아. 딱히 어머님한테 떡볶이 레시피를 배웠던 건 아니었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틈틈이 어머님 가게 일을 도왔기 때문에 못할 것도 없다 싶었어요. 나이 때문에 직장에서 눈치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아들 말에 마음이 동한 것도 있고요. 남편도 제가 원한다면 해보라고 해서 큰맘 먹고 어머님 가게를 잇기로 했죠. 가게를 찾는 손님들마다 할머니는 어디 가셨냐고 묻는 바람에 한동안은 어머님의 부고를 전하느라 바빴어요. 어머님이 안 계시니 단골 손님들이 떨어져 나갈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손맛이 비슷해서 그랬는지 찾는 분들은 계속 찾아주시더라고요. 어머님이 하실 때는 연세가 있으셔서 영업시간이 짧았는데 제가 맡고부터는 영업시간도 길어져서 매상도 확실히 많이 늘기도 했고요. 직장을 다닐 때보다 수입도 늘고 남 눈치 안 보고 돈 벌 수 있으니 떡볶이집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비록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하루하루 어머님 손때가 묻은 가게에서 어머님 손맛에 길들여진 손님들을 만나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장사하는 재미에 빠져 살았는데 생각지 못한 시련이 찾아왔지 뭐예요. 평소처럼 출근을 했던 남편이 회사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를 받고 병원에 달려가 봤더니 의식도 없이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환자실은 마음대로 면회도 안 돼서 면회 시간이 되고서야 남편을 볼 수 있었어요. 병명은 뇌출혈이었어요. 회사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걸 부하 직원이 발견하곤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오긴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의사 말로는 경막하 출혈이라서 뇌압이 내려가면 깨어날 수 있을 거라고는 했지만 눈조차 못 뜬 채 누워있는 남편을 보니 1분 1초마다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어요. 거기다 남편 회사에서는 어떻게든 책임을 면하려고 집요하게 모든 걸 제 남편 탓으로 돌리려고 하더군요. 병원에 찾아온 남편의 직장 상사는 뜬금없이 제 남편의 업무 실책을 거론하며 회사의 피해가 엄청나다는 개소리만 짓거리다 돌아갔고 법무팀에서 나온 사람은 약간의 위로금 외에는 줄 수 없다고 돈 얘기만 하다 돌아갔어요. 직장에서 직원이 쓰러졌는데 누구 하나 위로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런데 늦은 밤 병원에 찾아온 여직원 하나가 뜻밖의 말을 해주었어요. 실은 과장님이 권고사직 대상자에 올라서 한 달 전부터 퇴사 강요를 받으셨어요. 책상도 아예 빼버리고 업무에서도 배제된 상태였는데 아마 그 일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한 건 비밀로 해주세요. 부서 사람들이 병문안도 못 오는 것도 회사에서 알면 피해 입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입사할 때부터 과장님께는 도움도 많이 받았던 터라 모른 척할 수 없어서 오긴 했지만 실은 저도 좀 겁이 나긴 해요. 그제야 회사 측이 왜 그렇게 차갑게 나왔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단순한 병문안이 아니라 자신들이 저지른 짓을 덮으려고 미리 선수를 쳤던 거예요. 모르면 모를까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지만 당장은 남편이 깨어나길 기다리는 게 우선이었어요. 다행히도 남편은 며칠 뒤 의식을 차렸지만 후유증으로 한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처음엔 남편이 깨어나 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화가 나더라고요.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몸도 혼자 못 가누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 소송을 걸었어요. 내 남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번 일에 대해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했거든요. 회사에서는 제가 돈독이 올라서 병든 남편 앞세워 돈 뜯어낼 요량으로 무리한 소송을 진행한다고 비난하더군요. 군입대를 앞둔 아들은 자신이 없는 동안 혼자 회사와 싸워야 하는 엄마가 안쓰러웠는지
소송을 말리기도 했고요.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면 걱정할 거 없어. 네 아빠를 위해서라도 엄마는 끝까지 싸울 거니까. 내가 그동안 이보다 더한 상황도 버텨냈는데 고작 이깟 일에 무릎 꿇을 것 같아? 어림도 없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라고 겁이 안 났겠어요. 가진 게 없으니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을 거고, 그에 반해 회사는 전담 법무팀까지 있으니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요. 그래도 모든 걸 내 남편 잘못으로 떠넘기는 회사를 용서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예상대로 돈이 문제였어요. 우리 측 변호사는 재판 날짜도 제대로 기억 못할 정도로 우리 일에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저런 게 무슨 변호사라고 하나 싶을 정도로 무능 그 자체였죠. 제발 신경 좀 써달라고 몇 번이나 찾아가 부탁을 했는데도 한다는 소리가 이 소송은 애초에 진 싸움이라는 말뿐이더군요. 그러면서 돈은 따박따박 받아가는 꼴을 보니 부하가 치밀었어요. 중간에 변호사를 해임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별반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소송은 돈과 시간만 잡아먹고 승소의 희망은 점점 더 희박해져 갔죠. 남편 치료비에 소송 비용까지 감당해야 했기에 떡볶이 가게 일을 쉴 수도 없었어요. 거기다 남편 병수발도 병행해야 했죠. 그땐 정말 악으로 깡으로 버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남편 치료가 있는 날이라서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고서야 가게로 나왔는데 웬 꼬마애가 막 끓기 시작한 떡볶이판 앞에서 침을 꿀딱꿀딱 삼키고 있지 뭐예요. 딱 봐도 배가 무척 고픈 것 같았어요. 어쩌니? 이제 막 끓어서 10분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기다렸다 먹고 갈래? 그러자 아이는 대답은 않고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리에 앉히고 오뎅 국물부터 한 컵 떠주었죠. 아이는 제가 건넨 오뎅 국물을 후후 불어가며 맛있게 먹더군요. 드디어 떡볶이가 다 됐길래 튀김도 섞어주려냐고 물었더니 손가락으로 야끼만두를 가리키더라고요. 오래 기다렸으니까 아줌마가 계란은 서비스로 줄게. 떡볶이 접시를 아이 앞에 놓아주었더니 허겁지겁 떡볶이를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입에 조금 매웠는지 연신 오뎅 국물을 홀짝이면서요. 한동안 정신없이 떡볶이를 입에 넣던 아이는 접시에 담긴 국물까지 싹 마시고는 접시를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떡볶이를 다 먹고도 돈 낼 생각은 않고 제 눈치만 살피지 뭐예요. 그제야 아이가 입고 있는 옷차림이며 행색이 눈에 들어왔어요. 목이 늘어날 대로 늘어난 티셔츠에 발목까지 댕강 올라온 바지 밑단, 언제 감았는지 모를 정도로 떡이 진 머리카락까지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은 흔적들이 말이죠. 순간 어린 시절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술에 취해 딸 자식 끼니도 챙겨주지 않았던 아빠와 함께 살던 그 시절의 제 모습이요. 불현듯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언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사람한테 베풀라고 했던 그 말이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순간이 찾아온 거였죠. 저는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했어요. 떡볶이 값은 안 내도 돼. 아줌마는 첫 손님한테는 돈을 받지 않거든. 네가 오늘 우리 가게 첫 손님이었어. 운이 좋았다 얘. 앞으로도 떡볶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넌 첫 손님이니까 매일매일 공짜야. 그러자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정말이냐고 되물었어요. 그럼 설마 아줌마가 너처럼 어린애한테 거짓말을 하겠니? 아줌마는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이니까 한번 믿어봐. 아이는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는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비슷한 시간에 가게를 찾아와 떡볶이를 먹고 갔죠. 그런데 아이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또래 애라면 학교에서 수업받을 시간인데
어떻게 밖에 돌아다닐까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아이한테 넌지시 물었어요. 얘, 너는 몇 학년이니? 요 앞에 있는 초등학교 다녀? 그러자 아이가 고개를 저으며 그러더군요. 난 학교 안 다녀요. 몇 살인지는 나도 몰라요. 그게 무슨 소리야? 몇 살인지 모른다니. 너희 엄마나 아빠가 안 가르쳐 주셨어? 나 엄마 아빠 없는데? 그 말의 순간 목이 콱 막히는 것 같았어요. 난 할아버지랑 살아요. 아이 말에 따르면 자기는 할아버지랑 둘이 사는데 얼마 전부터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일을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폐지 줍는 일을 하고 살았는데 일을 못하니 집에 먹을 것도 떨어진 상태라고요. 가끔 사람들이 찾아와 먹을 걸 주고 가기는 하지만 그걸로는 두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아이를 따라 집으로 찾아갔어요. 아이가 할아버지와 산다는 반지하 입구에는 폐지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이게 사람 사는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엉망이더라고요. 자리 보존하고 있던 할아버지는 저를 보자 호통부터 치셨어요. 아이 앞인데도 험한 욕까지 퍼부어가며 말이죠. 딱 봐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분 같더군요. 이런 환경에 아이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 길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갔어요. 가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직원이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집 앞에 쌓아놓은 폐지랑 악취 때문에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번번이 어르신이 자신들을 쫓아냈다고 말이죠. 아니, 그런다고 애를 그런 집에 그냥 둬요? 그 어린 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지내던데. 애요? 그 집에는 애는 없는데? 우리가 갔을 땐 그 집에 애는 없었어요. 서류상으로도 할아버지 혼자 사는 걸로 돼 있고요. 알고 보니 아이는 할아버지가 사람들 몰래 키우고 있었더라고요. 게다가 두 사람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었어요.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가 길가에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아이를 데려다 길렀던 거였죠. 아이는 뺑소니 차량에 치인 채 길가에 방치됐던 모양이었어요. 기억도 잃은 상태로요. 뒤늦게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 센터 직원들과 경찰은 아이를 보호시설로 옮겼어요. 부모 찾는 일은 차차 진행할 거라고 하더군요. 아이가 부모를 찾게 되거든 제게도 알려달라는 부탁을 하고는 돌아왔어요. 아이를 보호시설에 두고 저도 왔다 갔다 같이 돌보며 지내길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떡볶이 한 판을 다 팔고 두 번째 판을 끓이고 있는데 건너편 두부가게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웬 놈의 차가 줄줄이 시장 입구를 막고 있는 건지 원? 혹시 근처에 연예인이나 국회의원이 왔나? 떡볶이 아줌마, 혹시 무슨 소식 들은 거 있어? 글쎄요, 전 모르겠는데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검은 세단이 시장 앞에 잔뜩 와 있어. 되게 유명한 사람이 시장에 왔나 봐. 성호철도 아닌데 누가 온 거지? 그때였어요. 꼬마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기에요. 저 떡볶이집이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그 아이가 서 있더라고요. 예전과는 달리 깔끔하고 예쁜 옷차림을 하고 말이죠. 아이 뒤로는 명품으로 쫙 빼입은 남녀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희 가게로 달려온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아줌마, 나 엄마 아빠 찾았어요. 예전 기억도 많이 돌아왔고요. 어깨를 으쓱거리며 신나서 어쩔 줄 모르는 아이를 보니 제가 다 기쁘더군요. 아이 부모는 자기 애를 돌봐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애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우리 애 영영 못 찾았을 거예요. 아주머니가 우리 가족을 살리셨어요. 제가 뭘 한 게 있나요? 고작해야 떡볶이 몇 그릇 먹인 것 뿐인데 같이 자식 키우고 사는 처지니 그냥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것 뿐이에요. 지금이라도 부모를 찾을 수 있어서 제가 더 기쁘네요. 아이 아빠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더군요. 아이를 키워준 할아버지도 자신들이 시설 좋은 요양원으로 보내드렸다고요.
원한다면 번듯한 가게 하나 차려드려도 되겠냐고 하길래 염치불구하고 제가 바라는 걸 말했죠. 다른 건 필요 없고 혹시 유능한 변호사 좀 알고 계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애 아빠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사정을 얘기했죠. 그러자 잠깐 전화 좀 하고 오겠다고 시장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뒤 돌아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중으로 변호사가 여기로 찾아올 겁니다. 유능한 분이니 소송 진행 잘해드릴 거예요. 대략적인 상황을 얘기했더니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 걱정 않으셔도 될 겁니다.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온 건 아니었지만 그 말을 들으니 막혔던 속이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아이 아빠가 소개해준 변호사는 그동안 만나봤던 변호사들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유능한 분이었어요. 덕분에 우리는 승소를 할 수 있었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죠. 아이 아빠는 자신이 변호사 비용을 대주려고 했는데 저희가 승소하는 바람에 상대 측에서 그 돈을 물게 됐으니 다른 걸로 보상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몇 번이나 사양을 했지만 기어이 가게자리를 얻어주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자신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아이 부모가 얻어준 가게에서 장사를 하게 된 것도 벌써 10년이 다 됐네요. 그때 우리 가게에 찾아와 떡볶이를 얻어먹었던 아이는 현재 명문대생이 되었어요. 아직도 우리 가게에 찾아와 떡볶이를 먹고 갈 정도로 저희 집과는 가깝게 지내고 있죠. 아이 부모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선물을 보내주고 있고요. 짧은 인연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어지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말이죠. 아, 그리고 제 남편은 저와 함께 분식집 일을 하고 있어요. 오랜 재활치료를 이겨내고 5년 전부터는 거의 정상인에 가깝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들 녀석은 장가를 가서 아들, 딸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 어찌나 자식 자랑을 하는지 팔불출이 따로 없어요. 오죽하면 며느리가 자기 남편이지만 가끔은 창피해 못 살겠다는 말까지 한다니까요. 사는 게 지옥 같았던 제 인생은 좋은 인연들로 인해 화사한 꽃밭처럼 변해버렸어요. 지금 이 순간 삶이 고달파서 주저앉으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사연이 그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